책임입니다. 책임. 네네. 무슨 정치에 그렇게 속사정이 많습니다. 법적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통과 안 계엄을 했잖아요. 해제하라고 국회가 의결하면 계엄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한다고 사유라도 밝혀야 돼요. 근데 지금 열흘이 넘게 안 하고 있습니다. 이미 한덕수 총리가 국민 여론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 듣고 하겠다 그랬어요. 이 자체가 법률 위반입니다. 20일간 한 총리가 단 한 번이라도 국민의 응답에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지난 20일간 그 골든타임을 너무 많이 놓치신 분이에요. 민주당도 더 빨랐어야 되는 거고. 저는 탄핵하자는 입장이에요. 지금 할지 안 할지 입장은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해서 탄핵을 할 수는 없잖아요. 법에는 전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 반대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법적인 논리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한없이 가벼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2월 2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여러분께 기쁜 소식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애플워치라는 휴대 상품 하나를 사놓고 어떻게 드리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여러분께 드릴 방법을 저희가 찾아냈습니다. 장르만 쇼핑몰이라고 저희 장르만 여의도에서 같이 이제 연계된 몰이 있죠. 그 쇼핑몰에서 아무거나 좋습니다. 100원짜리도 좋아요. 아무거나 하나 사시면 그분들 중 한 분을 추첨을 통해서 애플워치를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100원짜리 상품은 없습니다. 찾아보니까 제일 싼 게 15,000원인가? 네. 뭐 김치 1kg짜리가 있는데 하여튼 뭘 사시든 좋습니다. 거기에서 애플워치 그냥 사시면 자동으로 저희가 당첨 후보로 올려드리니까 귀찮게 뭐 하실 필요 없고 또 이 몰의 제품들이 괜찮아요. 네, 그래서 하나씩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가 계시면 따로따로 물건을 구매하시면 확률이 2배로 높아집니다. 자, 그러면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드릴 땐 기분이 참 좋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먼저 우리 정호김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수의 품격 우아한 평론 정호김 전 의원님,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전 원내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두 분 같이 의정활동 하실 때 있으셨죠? 그렇죠. 네. 한 번 겹쳤죠. 그래요? 17대인가? 네, 그때 참 품격 있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으셨을 거고요. 저도 대변인 했었고 대변인 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네. 그때 거예요. 서로 그렇죠? 대변인들끼리 그렇죠? 대변 한번 하셨죠? 네. 그래서 그때도 언론에서 자주 저거 라디오 인터뷰할 때 서로 그렇습니까? 했었어요. 우리 FTA 뭐 이런 거. FTA 한미 주제는 기억이 안 나는데 뭘 자꾸 해서 네. 잘 긁으셨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우아하신 게 아니라 전투력이 따따따따따따 해갖고 제가 대응을 잘 못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하는데요. 그때는 무슨 한미 FTA 뭐 북한에 그러니까 지금도 그 얘기 나오면 따다다다 거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왜냐하면 그게 보수의 어떤 가치하고 연결되는 문제. 지금 이거는 보수의 가치가 아니라니까. 한미 FTA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셨고 당연히 찬성했고 그렇죠? 그때 이내 장막을 친 민주당 지지자들을 상당히 비판했죠. 그렇습니까? 네. 자, 그리고 함께해 주신 또 우리 정의당 전 의원이시죠? 우리 김종대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겹치진 않으셨죠?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랑 정호김 의원님이랑은 안 겹쳤고. 겹치지는 않아도 토론을 제가 토론에서 자주 했던 뵀었군요. 그렇죠. 방송 토론에 안보 토론, 안보 쪽으로 토론. 또 같은 이슈가 예. 있으시니까. 자, 그리고 우리 최은경 기자가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 24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였는데 네. 그때 또 작은 예배가 또 열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있었는데 한남동 관저에서 집거 중인 윤 대통령 부부가 24일 관저에서 성탄 예배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뭐 출장 예배 같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서울 소재 그러니까 목사, 성도 등 10명이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데요. 뭐 초청을 받았으니까 찾아갔겠죠. 그랬겠죠. 예. 헌법재판소 서류를 전하려고 우체국 집배원이 방문을 했다가 계속 전달을 못하고 돌아왔잖아요. 그날이 24일이군요. 네, 그랬는데 다른 건 다 안 받는데 이제 선택적으로 받거나 방문을 한다. 이런 상황이 지금 포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외부인을 불러서 성탄 예배를 진행한 것이 혹시 최근에 이제 불거져 나오는
무속 논란을 일축시키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겠느냐라는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뭐 일반적으로 저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종교의 중요한 일마다 각 종교마다 참석하는 건 뭐 일반적이긴 하죠. 아닌가? 맞아요. 맞죠? 예. 다만 이제 지금 관저에서는 잘 안 하죠. 그렇죠. 예, 보통은 서울시내 이제 뭐큰 그 교회 관련된 이게 왜냐하면 예. 특정 종교에 너무 편향됐다 이런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네. 종교에 이제 가령 종교인들이 모여 있는 모임에 가서 참석해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관저로 부르는 경우가 드물고 과거 YS 때 아마 그 목사님들을 네. 지도자들을 청와대를 불러서 한번 예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 그때 그래요? 불교계와 다른 종교에서 좀 반발했었어요. 아. 예, 그리고 네. 또 MB. 청와대 내에 있는 뭐 불상을 철거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불교계가 반발한 적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 종교 쪽 문제는 예민하죠. 종교 행사에 네. 참여하고 거기 가서 균형 있게 예. 한 거는 뭐 문제가 없는데 본인이 이제 관저로 이렇게 특정 종교의 종교인들을 불러서 네. 예배를 하거나 미사를 드리거나 하는 것은 조금 그렇죠. 과거에 저 문재인 대통령이 어디 미사 참석했다가 네. 불교계에서 불교계 홀대론이 갑자기 아, 그렇죠. 크게 한 4년 내내 불교계가 반발했었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조심하는데 이분은 정말 그 참회 예배를 해야 할 때는 안 하고 갑자기 이럴 때 예배하시는 걸 보니까 약간 무슨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요. 아침 뭐 이분은 참여할- 확실히 예. 무속인 주술가들과 함께 있을 때 잘 어울리시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예배는 네. 잘 안 어울리는 네. 것 같다. 자, 그렇게 MB 때도 근데 그랬습니까? 사적으로 왜냐하면 이제 YS나 MB는 아, 워낙 또 신앙심이 기독교인이지만 굉장히 독실한. MB가 특히나 독실하죠. 그래서 이제 사적으로, 그러니까 앞에 사적으로라는 네네네. 그 전제를 꼭 붙였죠.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차원에서 그래서 그 MB 경우는 여사가 불교 그 뭐라 그러죠? 불교 법명이라 그러나 아. 법명까지 받고 그랬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종교 화합을 위해서. 네. 예전에 그래서 뭐 서울시 뭐 영상 같은 데서 서울시를 봉헌한다. 뭐 봉헌합니다. 뭐 그렇죠. 이제 영상도 떠돌긴 했었는데. MB가 좀 심했어요. 네. 그거는 지적을 당해도 뭐 내가 내 종교의 자유가 있지 않냐. 아. 그런데 하여튼 뭐 이게 뭐 저 어디 나가긴 좀 애매한 상황이니까 뭐 관저로 불렀겠거니라고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지금 상황에서는 좀 부적절하다 이런 생각이 좀 한편으로 아니, 뭐 들긴 종교 합니다. 행사가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서류도 송달받지 않고 뭐 여러 가지 그 국가기관인 우체국에서 간 것은 거부하면서 뭐 이렇게 목사님과 성도들 그것도 자주 뵙는 하는 것도 아니면서 네. 매주 했으면 또 뭐라고 말을 안 해. 이럴 때만 살짝 부른 걸 보면 약간 속내가 보여서 네. 어떻게 대통령은 뭐 언제 수사받는 거예요? 아, 수사요? 예. 아니 뭐 체포든 뭐든 네, 아무도 모릅니다.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네, 어제가 이제 2차 소환 통보일이었는데 공수처에서는 이제 오동훈 공수처장하고 수사관들이 전부 출근을 해서 대기를 한 것은 맞습니다. 혹시 올까봐. 네, 근데 정말 말 그대로 혹시 올까봐였지 안 올 거라는 것은 모두가 대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대통령 끝내 나타나지 않았고 공수처가 오후 6시가 되어서야 윤석열 대통령 측으로부터 연락이 없다. 자, 여러분 다 퇴근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수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정확한 방침이 없기 때문에 네. 계속 다들 이제 기자들도 취재하는 기자들도 혼란이 많은데 3차 소환 통보를 다시 해서 기회를 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체포 영장을 받아가지고 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그 방향도 못 잡고 뭘 결정 아니, 못 그러니까 내린다고 보세요? 무슨 결정장애도 아니고 왜 그러는지 도무지 이해를 아, 못하겠는데 검토할 요인이 많다. 이거밖에는 입장이 나온 게 없어요. 예. 뭐 3차 소환을 할지 체포를 할지 이게 검토할 요인이 많은 겁니까? 그런데 지금 이야기는 뭐라고 하냐면은 제가 보기에는 잘해야 며칠 뜸들이다가 다시 체포영장이 아닌 그냥 3차 소환 정도 하면서 또 시간 끄는 아마도 이 시나리오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저렇게 국회 나와가지고도 뭐 아무 입장도 아니. 저러려면 뭐하러 공수처에 이첩을 했는지도 지금 의문이고. 그럼 뭘 뭐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가 진짜 고민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니 고민할 거라는 게 네. 지금 이 내란 사태에 대해 가지고 소환에 불응한다는 의사가 명확해졌고 예. 그다음에 저기 그 관련 중대 가담자들이
거의 다 구속됐고 매일 체포 구속 이 뉴스 우리 다 듣고 있고 네. 그러면은 저기 주범이자 수괴인 어떤 그 윤석열에 대해서 네. 공수처가 어떤 그 신병 확보를 한다든지 소환을 한다든지 방문 조사를 한다든지 이게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일종의 뭐랄까 그 윤 대통령의 시간 끌기에 그대로 공수처가 협조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입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와 또 회의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근데 이제 초반에는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왔을 때 체포 영장이라도 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입장이 지금 한 열흘 사이에 바뀐 겁니다. 근데 그 이유를 아무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그 두 가지 차원에서 봐야 되는데요. 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공수처가 인력도 능력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 아닌가. 공수처는 왜 만들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갈팡질팡하게 제가 한번 쳐다봤어요. 그렇게 만드는 한마디 해야 것인지. 되겠네. 네. 그 다음에 지금 그 우리나라에 이제 소위 3번 소환을 해갖고 안 되면은 체포 영장을 이제 치는 것으로 관례상 네, 이렇게 네, 돼 네. 있다면 네. 그게 우리나라의 시스템이고 그동안의 관례라면은 그 시스템대로 해야 되는 게 많은데 검토할 요인이 많다라는 거는 이 당사자 지금 오 공수처장이 네. 상당히 정치적인 변수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아닌가 의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정치적 변수들이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우파 지지자들로부터 나중에 이제 그 비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는 이 관료 쪽에서 이렇게 몸담은 사람들이 그 조금이라도 내가 이렇게 피를 묻히거나 그런 거에 대한 그 알러지가 상당히 크거든요. 아니, 수사기관이 그럼 어떻게 해요? 뭐 수사기관이라 그래서 뭐 관료적 속성이 없겠어요. 그런데다가 검찰이 아닌 공수처잖아요. 공수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보아오지 않았습니까? 개인 생각이긴 하지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로 조금 비관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 탄핵을 벌써 3번째 했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 정치에 있어서 헌법이 내각 책임제라든지 권력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탄핵은 또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제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그런 비관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례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소환에 불응하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관례에 따라 3번까지 하고선 그 다음에는 법적인 그런 절차로서 뭐 체포영장 굉장히 그거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현직 대통령이에요. 네. 직무 정지는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우리가 시스템대로 안 움직여서 이런 비극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이 배제된 철저한 시스템과 법리에 따라 움직여야 되는데 네. 여기서 막 잔계산들을 하거든요. 그 고위공직자 수사하겠다고 했으면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근데 과거에도 네. 두 번 정도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바로 체포영장 발부해서 체포하러 간 사례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긴급히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만 하지. 근데 사안이 좀 지나치게 중대하지 사안은 중대한데 않나요? 예. 대통령이 좀 관저 있는 게 다 아는데 네. 도피 출금지가 내린 상태에서 도피나 도주의 우려가 있거나 예. 이제 그렇게 있다고 해서 긴급 체포의 요건이 되느냐 하는 문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을 거고. 증거인멸의 우려는 좀 있지 않아요? 인멸 다 했죠 이미. 예. 그래서 제가 이미 볼 다 때는 했으니까 포기해. 이미 우려가 더 없어요, 인멸할 이제? 증거가 남아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는 뭐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3주 동안 증거 인멸 안 했으면은 그 무능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현직 대통령을 체포할 때 예. 상당한 명분을 쌓으려고 시간을 좀 끄는 거로 보지 명분 체포 빌더. 의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건 전 뭐 수사기관을 이렇게 너무 모욕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다만 이게 있어요. 저는 네. 특검을 해야 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이유가 예. 검찰과 경찰도 일부 서로 연루돼 있다고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괴롭히게 돼 있고 공수처는 인력이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전 공수처장을 우연히 만났는데 현재 인력으로 이 사건은 수사 못한다. 검사가 10명인데 네. 지금 예를 들면 검찰 같은 경우는 막 수십 명을 한 사건에 집중시켰잖아요. 네. 근데 우리 옛날에 최상병 사건 갖고 김종대 의원도 얘기했지만 그 4명이서 어떻게 하냐. 예?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수사하는데 검사 10명이서 자료 검토하는 것도 내가 볼 때 시간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때도 사실 우리가 공수처를 할 때 인원을 이거보다 몇 배 하려고 했어요. 네. 근데 못하게 했다고 그때도. 그때 못하게 한 사람이 뭐 그건 얘기할 게 없고 그래서 가능한 한 네.
그 야당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원을 네. 이 정도로 해서 그냥 통과시켰는데 네. 결과적으로는 그때도 그랬어요. 이 정도 인원으로 무슨 공수처가 되냐. 앞으로 늘려가야지 했는데 이제 늘려가지는 못한 거죠. 어쨌든 이 지금 수사기관 사이의 경쟁 혹은 서로 견제하고 있는 이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네. 그래서 빨리 특검으로 가야만 되는데 공수처의 체포영장 문제는 저는 아직은 3차까지는 보내고 나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는 건 아니다는 말씀이신 네.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저도 뭐 속은 터지지만 저기 공수처 뭐 능력을 탓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처음에 윤석열하고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공수처 이첩한 게 불과 한 일주일 전인가 그래요.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조사한 공수처에서 해라 이렇게 검찰에서 찾아가 가지고 이첩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첩을 했다 그럴 때는 수사 기록을 다 넘긴다는 뜻이에요. 네. 지금까지도 안 갔어요. 검찰에서 공수처로 수사 기록은 안 넘어갔고 그러니까 형식적 이첩은 해놓고 넘긴다고만 해놓고 사실상 수사 기록 안 줬어요. 안 줬다고. 아. 안 줬어요. 안 줬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공수처에다가 이첩은 한다고 해놓고 사실상 지금까지는 뭘 이첩했느냐? 윤 대통령하고 이상민 장관 고발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고발이 들어왔다고. 그러면은 이첩을 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검찰에서 공수처에 검찰이 이제 이거 내란죄 수사권이 법리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공수처에서 해달라고 해놓고 여기서 검찰의 시간 끌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면 즉시 그와 관련된 수사 자료를 주고 거기서 공수처가 뭐 소환을 하건 뭘 하건 했어야 되는데 설령 윤 대통령이 여기 윤석열이 소환에 응했다 할지라도 공수처는 받아앉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못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변호사 선임도 안 돼 있고 헌재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는 겁니다. 네. 수사는 둘째고 네네. 탄핵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을 수 없다. 이게 윤석열 입장이에요. 네. 네. 그러면은 그럼 헌재는 협조를 하냐 이거예요.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것도 안 해요. 이제는 뭐 우편물이 가도 수치 거부입니다. 네. 반송돼 버려요. 그러니까 공수처에다가는 헌재 핑계를 대고 헌재에다가는 또 다른 핑계를 대는 거죠. 뭐 수사 핑계를 대고. 네네. 그리고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헌재 심리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석 변호사 입장 아닙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네. 입장이에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섞어버리는 거예요. 계속 시간만 끌면서 이렇게 네. 되면은 이게 2차, 3차 뭐 소환장이 날아간다 한들 이건 다 국민들 눈속임이란 거 우리 뻔히 다 알고 있습니다. 시간 끌기가 그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맨 처음에 뭐 수사 시작할 때는 뭐 서로 뭐 잘할 수 있는 것처럼 다 얘기는 해놓고 막상 진행되니까 다 뭐 시간 끌거나 혹은 대통령의 그 박자에 다 맞추고 있거나 지금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이 국민으로 보세요. 들 이런 수 있죠. 거잖아요. 예.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려면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부터 확보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네. 그 밑에 종범들, 공범들 이 양반의 지시를 받아서 한 사람들을 쫙 조사를 다 해서 네. 대통령을 소환할 때는 꼼짝 못할 정도의 사실관계를 다 그건 구성해 그렇죠. 놓고 네네네. 불러서 본인이 아니라고 해도 빼박으로. 그냥 이런 정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그게 좀 덜 됐다. 윤석열 대통령만 이첩을 해버리면 검찰에서 밑에 소사는 자기들이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럼 그 밑에 있는 종범들 그다음에 하수인들 조사를 끝까지 다 받아봐야 이 사람에 대한 수사가 진행돼서 법리를 구성해서 소환을 하지. 네. 그리고 말씀대로라면 앞으로 6개월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특검을 해야 내가 된다고. 보기엔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선택이야. 이첩해준 검찰도 눈 가리고 아웅한 것이 이거냐면 이첩해달라고 공수처가 2번 3번 보내니까 네. 법리상은 이첩을 해야 돼요. 네. 그건 의무예요. 네. 그러니까 이첩을 해줬어. 그래서 실제로 자기네하고는 수사. 왜냐면 윤석열 대통령만 이첩하면 되니까.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지금 뭐 좀 장난들 해 지금. 무슨 뭐 아유. 저 비리 사건 뭐 어디 기업으로 돈 받은 이런 정도가 아니라 뭐 지금 적어도 수사기관들이 볼 땐 내란이라고 본다면 이 나라가 흔들릴 만한 일을 그래서 제가 저질렀다고- 이 특검을 하지 네. 않으면 예. 특검을 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에 네. 특검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걸 거부한다고 하니 제가요 원래 탄핵에 제일 반대한 사람이에요. 한덕수 권한대행 등 탄핵하지 마라. 안정적으로 가야지. 예? 그러다가 특검 안 한다고 해서 제가 그때부터 확 돈 거예요. 그러면 이게 몇 개월이 지나도 저기 수사가 제대로 안 될 텐데. 맞아. 그래서 저는 네. 이거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빨리 특검 받아라. 아니 이건 여야의 정파 문제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일이고 책임져 처벌하는 일인데 이걸 왜 막으시냐 이거지. 저도 그 부분에서는 우상호 의원님하고 의견이 같은데요. 네. 지금 뭐 상설 특검도 하고 일반 특검도 하고 공수처, 경찰, 검찰, 뭐 군에 이르기까지 국방부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각 그 관료 조직들은 이런 상황에서 생존, 조직의 생존이라는 또 그 조직 이해가 작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뭐를 지금 시간을 끌고 이렇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 조직들이 달겨들면 아무래도 통일성이라든지 일관성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있겠죠. 일반 특검으로 통합하거나 통일하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상설 특검도 일반 특검의 틀 속에서 하나로 네. 통일해야 된다고 보는데 왜 그럼 일반 특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느냐? 보수 정당이 만든 대통령인데 네. 그 이유는 간단해요. 지금 전시나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위기도 아니었는데 계엄을 선포하잖아요. 이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이러한 전례도 또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자기 살을 베어내는 아픔을 갖더라도 일반 특검을 해서 진상이 뭐고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되풀이되지는 않는다는 차원에서 지금 공수처가 어찌됐든 이첩을 받아가지고 감당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검찰은 검찰대로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는 정의의 조직 그 검사들을 전부 그 동원을 해가지고 철저하게 수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로 내란 수사를 할 수 없어서 보냈다라는 식으로 지금 또 볼멘 네. 소리를 한다라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말 이 지금 사회적으로 비용도 너무 크고 경제도 네. 안 좋은 아주 상황에서 환율 지금 난리 났어요. 예, 이 불확실성을 없애려면은 네. 뭐 상설 특검 이거 다 필요 없이 일반 특검을 해갖고 진상 규명하고 잘못한 사람은 법에 따라 처리하고 이렇게 해서 빨리 다음 맞습니다. 국면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 맞아요. 근데 제일 저는 이제 불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 이건 난 이제 통하지도 않는 것 같고 안 하면 뭘 하는 강제 뭔가가 있어야지 뭐가 움직이지. 예를 들어 총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뭐 공수처가 빨리 뭐 해야 된다. 검찰은 수사 빨리 뭐 진행시켜야 된다. 이런 해야 된다는 당위는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의 경우에서 보면 아무것도 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 하면 안 될 만한 강제 뭔가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뉴스 조금만 더 진행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 한번 좀 볼까요? 그러면 한덕수 왜 재판관 임명 안 하나 이 얘기를 좀 같이 그럼 가볼까 봐요. 네. 그 한덕수 권한대행령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 여부로 지금 탄핵 갈림길에 선 거잖아요. 이제 국회에서는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끝냈고 민주당에서는 26일 국회 인준 절차가 끝나면 바로 임명을 해라. 데드라인은 오늘이다. today 오늘입니다. 오늘 26일. 그리고 하루 더 준다. 27일까지 오전까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진짜 한덕수 탄핵을 가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한덕수 총리실에서는 권한대행실에서는 할 듯 말 듯 할 그것도 역시 한 방향 취재가 안 됩니다. 지금 고민 중이다. 고민 이거는 중이다. 임명하게 돼 있어요. 이건 임명이 이것도 돼 이제 있어요. 박제합니다. 내일 임명. 아니 이건 임명을 안 할 수가 없어. 왜요? 아니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제 가령 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안 하면 탄핵이죠. 아니 근데 24일까지 하라고 근데 했는데 이런 안 거예요. 했잖아요. 24일에도 그랬고 아니 5일에도 한다고 이분이 그랬고. 지금 뭐냐면 네. 스텝이 꼬였어요. 한덕수 총리가 스텝이 꼬인 게 민주당이 꼬인 거 아니에요? 아니, 민주당이 꼬인 것 같아요. 아니 한덕수 총리 거는 이제 네. 한덕수 그러니까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냐 안 하냐의 문제에서 여야정 협치로 넘긴 거. 네? 요건 스텝이 꼬인 거예요. 네. 무슨 소리냐면 이건 정무 참모가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뭐냐면 내란 특검은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은 여야 합의된 사항이 아니니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네. 국회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네, 여야가 네, 네. 합의되지 않은 것을 내가 대통령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하냐. 국회에 다시 의논해 달라. 이럴 수 있어요. 그 사안은 형식 논리로는 네. 이 헌법재판관은 이미 여야 합의로 추경호 원내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가 오랫동안 헌법재판관 추천목 하나를 더 먹으려고
오랫동안 싸우다가 추경호 대표가 합의를 해줘서 그래 그러면 2명은 저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하고 네. 1명은 저 국민의힘 추천하겠다고 합의가 했어요. 아니 거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 안 하면 그럼 탄핵 사유라니까. 무슨 소리냐면 탄핵 하신다는 거잖아요. 안 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하게 돼 있는데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네. 이분이 그걸 몰랐던 거 간과했던 거예요. 여야 합의로 넘겨버리면 되겠지 모든 네, 걸. 네. 두 번째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석을 갖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법률적이나 헌법에 관한 해석을 갖고 싸울 때 가장 권위 있는 해석을 결국 어디로 달려가요? 헌재 대법원. 헌법재판소하고 예, 대법원이잖아요. 예. 근데 이 헌법재판관 임명, 얘기했죠. 대법원 임명, 대법관 임명 문제는 이미 대한민국 최고의 원투 펀치인 해도 된다. 법률 최고 기관이 해석을 해줬어. 네, 해라. 그러면 이 해석을 안 지키면 위헌이에요. 아. 그래서 그러면 이건 탄핵 사유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헌법재판관 임명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거는 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줬는데도 안 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네. 이분은 위헌적 행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기관이 해석하기 전까지는 논쟁은 할 수 있었어요. 네. 여야가. 그러나 이제는 저는 안 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저 내란 특검에 대해서는 뭐 전혀 변화된 입장을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예. 헌법재판관 문제는 숙고하고 있다고 얘기한 것은 네. 야 이거는 할 수밖에 없다. 이미 여야가 합의된 거고 국회를 통과했는데 다시 여야 합의라고 넘길 수 있는 사안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최고의 해석기관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행정부 입장에서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고 네. 언제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임명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래서 민주당이 스텝이 꼬인 것 같다라는 인상을 지켜받는 거예요. 어차피 지금 헌법재판소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심지어는 대법관도 임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 유권 해석에 따라 헌법재판관도 임명할 수 있는 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안 할 수가 없는데 그걸 오늘 해라. 그러다가 또 오늘이 되니까는 좋아 하루 더 줄게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민주당이 압박하는 모양새가 날짜를 정해서 압박한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그렇죠. 않다고 바로 봐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날짜를 면에서 통제한지 모르겠어요. 이 정치인들이 왜 그걸 몰랐을까? 결국은 이거는 위헌 사유면은 결국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시스템 그래서 아까부터 시스템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서 뭐 24일 더군다나 이제 특검 있잖아요. 특검과 관련해서 31일이 데드라인인데 24일에서 31일 일주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꼭 데드라인을 정해갖고 마치 또 탄핵할 것처럼 그러다가 벌써 뒤로 빠지니까 완전히 스타일을 구기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네. 사람들의 생각으로 저 당 지지도를 보면은 차이가 자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은 마치도 그 민주당이 조기 대선 때문에 그냥 그 뭐라 급해 그럴까 보이는? 급해 보이는 그런 인상을 줘가면서 그리고 이런 게 말입니다. 지금 아직도 박근혜 대통령에 비해서 지금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훨씬 심각한 일인데도 그럼요. 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그때 탄핵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80%가 넘었는데 지금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은 아직 80이 안 돼. 물론 그 차이가 뭐 큰 의미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여기 지금 그 뭐랄까 아주 강경하고 극단적인 우파 세력들이 있단 말이죠. 네. 소수이지만. 네. 근데 이런 일련의 그 모양새가 이 사람들에게 자꾸 뭐라 그럴까 그 자신들의 논리를 강화하는 빌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에서 저는 이럴 때일수록 네. 그 법리와 시스템과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뭐 저는 이렇게 뭐 생각해요. 동의하는 바가 있는데 어쨌든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문제는 딜레마에 빠진 거예요. 그걸 안 할 것처럼 시사한 거는 그분도 큰 실수를 하신 거예요. 근데 언제 그럼 할 거라고 보세요? 그건 임명? 모르죠. 헌법재판관 임명은 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시한이 이거예요. 없으니까.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즉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게 되는데 안 하고도 알리니까 제 얘기는 한덕수 총리가 언제 할 거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네. 하기에 되어 있는 거를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예. 근데 오늘 아직 본회의를 통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본회의 통과한 다음에 얘기하셔야지.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일 싫어하는 게 모든 비난을 받고 욕을 먹는 일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여론의 움직임에 민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손에 피를 미치기는 싫고 내가 어쨌든 그 나름대로 명예로운 일에 대한 사람은 다 그런 거에 대한 욕망 비슷한 건 다 있잖아요. 네네. 있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요번에 총리가 된 어떤 그 뿌리가
보수 정당이긴 하지만 과거에 김대중 정부 때부터 상당히 유연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일단 저 우파로부터 비난을 덜 듣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정한 임계점 같은 게 있을 거라고 봐요. 절대로 이분이 무슨 뭐 보수의 전사도 아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반은 보수의 전사 아니에요. 네, 아니죠. 그리고 아니 근데 진보의 재판관 전사도 임명을 그렇죠. 2026년에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네? 헌법재판관 임명을 2026년까지 그렇게까지는 그런 무리수를 둘 위. 에이, 그런 그 대단한 정도 사람이 감이 아니다. 안 돼. 그렇게 훌륭한 뭐 사람은 대단한 아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 예를 들어 안 하고 국민의힘에서 있잖아요, 지금 뭔가를 계속. 국민의힘에서 뭔가를 약속을 하든 아이, 약속 받을 거 국민의힘에 없어. 무슨 힘이 있다고 무슨 약속을 해요 약속을 이 해. 와중에. 국민의힘이 있겠죠. 아 근데 이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권성동 그 원내대표가 네.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24일에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야당이 탄핵을 몰아붙일 텐데 나라를 위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해야 한다. 지역 주민들이 뭐라고 하면 고개 숙이지 말고 죄송하다 잘 해결하겠다라고 말해라. 방송에 나가거나 기자들을 만나서도 이런 사실을 적극 설득하라라고 지침을 그 재판관 임명도 안 된다고 계속 얘기를 네, 하고 있죠. 재판관 임명 할 수 없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법 소원을 우리가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헌법재판소에서 이미 유권에서 그걸 내렸는데 헌법소원 내면 시간만 끄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그게 바로 뭐냐면 시간 끄는 게 그래서 전략이 시간 끄는 게 전략인 걸 예.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드러내 버렸지. 그러니까 그분이 아니 다 바보야. 알아도 그분 원래 끌면 도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분이 전략을 예? 드러내고 안 드러내고의 주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일단 끌어버리면은 답이 안 나오는 아니 거잖아요. 아니 답은 오래 안 걸려요. 네, 시간을 오래 안 걸려요. 끌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예를 들어서 마세요. 헌법 소원을 내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결론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그렇게 되면은 국민의 힘으로서도 제가 볼 때 아마 시간을 끌 수밖에 없는 현실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아마 비대위원장 취임식에 맞춰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되 우리는 그러나 탄핵을 막을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논리로 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련의 그런 나름대로 스탠스를 이제 취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그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이걸 힘으로 하겠어요? 강압으로 하겠어요? 네. 법치 국가인 만큼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전례가 그러니까는 민주당이 기대하는 것보다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 지금 계엄 선포를 하고 탄핵이 된 마당에 그 소위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니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당의 이제 그 전략 자문단장을 맡고 있어서 내가 우리 후배 의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예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면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가 이제 대행이 되잖아요. 네. 그럼 그분은 그걸 받아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안 했죠. 그럼 그 사람을 또 탄핵을 하고 예를 들어 노종면 의원 얘기 들어 5명을 다 탄핵을 해. 그럼 되는 일은 없이 정부만 무너지잖아요. 그럼 민주당의 그런 신뢰도 무너지죠. 그런 일을 선택하는데 그러면 타켓이 이제 갑자기 잘못은 다 국민의힘과 윤석열이 했는데 갑자기 민주당의 태도를 가지고 또 국민들이 또 시비를 걸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압박과 회유와 타협이라는 게 적절히 혼재되었을 때 이 정치가 앞으로 나가는 것이지 저렇게 날짜를 정해서 언제까지 해라 안 하니까 좀 당장 딜레마가 생겨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양이 구겨져 버렸어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이게 지지자들이 속타는 것과 이 문제를 풀어가는 지도부의 지혜는 좀 다른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이런 거예요. 한덕수 총리는 좀 경고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 양반의 평소 기질로 보면 이렇게까지 버틸 수 없는 사람인데 버티는 걸 보면 네. 이게 무슨 땅꿍꿍이가 있나? 이제 제가 그래서 저같이 점잖은 사람도 탄핵해야 되겠네라는 주장을 하는 거가 네. 그거는 한덕수 대행에 대한 제가 경고를 보내는 건데 이 양반 아까 말씀드린 여론에 굉장히 민감해요. 제가 볼 때 좀 큰 잘못을 범하고 있어요. 예. 헌법재판관 임명은 알겠습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테니까 두고 보세요. 본회의를 통과 안 했잖아요. 본회의 통과하고 나면 네. 안 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합리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없어요? 많아요. 근데 왜 그래요? 가끔 그럴 때가 있는 거지 뭘 국민의보다 훨씬 나아요. 알겠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왜 그런다고 보세요, 김종대 의원님은? 내가 이런 얘기 듣다 보면 네. 이게 환율 더 오르게 더 그게 떨어지고 문제지, 앞으로 사실. 보니까 자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정치는 책임입니다. 책임. 네, 네. 지금 무슨 정치에 그렇게 속사정이 많습니까? 검찰은 무슨 속사정이 많고 관료 정치가 어떻고 뭐 저기 검사 인원이 적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기 이 불확실성이 하루가 다르게 고조되는데 정치인의 그 기본 소명이라는 거는 지금은 응답하고 책임지고 결심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 두 분 말씀하시는 걸 듣다 보면 나는 좀 가슴이 미어지는 느낌이 드는데 아니 즉시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총리가 거기에 논쟁이 있으니까 그건 더 안 한다는 얘기고 그건 특검 얘기 아닙니까? 저 사람이 무슨 가족이 인질범으로 잡혀 있지 않은 이상 저럴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책임을 보면 그분이 개헌 당시부터 해가지고 개헌 그 이튿날 대통령 4일날 만나러 가서도 아무 수습책도 얘기 못 해요. 네네.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하고 뭐 공동으로 뭐 수습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솔루션도 못 내놨고 지금까지 제가 보기에 도대체 뭔 일을 했느냐. 개헌 뭐 못 막았다 하는 게 가장 큰 책임이지만 그 다음에라도 보세요. 20일간 한 총리가 단 한 번이라도 뭐 국정에 어떤 그 책임을 지거나 솔루션을 냈거나 뭔가 좀 국민의 응답에 이렇게 응답하는 모습을 보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그리고 곧 할 거라 그랬는데 네. 지난 20일간 그 골든 타임을 너무 많이 놓치신 분이에요. 탄핵하는 게 맞다. 아니 탄핵도 그렇고 네. 이것도 뭔가 하면 민주당도 더 빨랐어야 되는 거고 그때 이 저 내란 세력들한테 일종의 어떤 시간을 갖고 허용하는 듯한 식으로 전국이 흘러가 가지고 모처럼 응원봉으로 그 국민들이 명예혁명을 했는데 지금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 이 순간은 반혁명의 시기입니다. 그걸 다시 뒤집어 엎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권한대행 그러면 지금 이 정도 모습을 보였으면 그냥 끌어내리는 게 맞다. 어제 그 하루를 늦춘 게 치명적 패착이다. 실수다. 예. 그럼 지금이라도 당연히 그러니까 그거는 원한대로 갔어야 되고 예. 이미 한덕수 저 대행은 제가 보기에는 연내에 또 다른 이유로 지연 사유를 냅니다. 뭐 언젠간 하겠다 이런 무책임한 말로 네네. 우리가 지금 뭐 이 사태를 인내하라고요? 아, 국민들한테 그런 거 이해해달라고 우리가 아니 많이 할수 언젠가 있냐, 하겠다고 하는 게 이거야. 아니라 네, 이런 네, 거예요. 네.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임명하라고 압박할 수 있잖아요. 본회의에서 통과도 안 시켜놓고서 왜 안 했다고 탄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들을 통과시켜. 그러고서 임명 하나 안 하는 보고 임명 안 하면 바로 탄핵하면 돼요. 근데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을 통과도 안 시켜놓고 임명 안 했다고 탄핵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으로 그게 다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모습을 보면 안 할 게 분명해 보인다. 아니, 안 할 게 분명해도 네. 안 한 다음에 그 책임을 묻는 거지. 안 할까봐 탄핵한다. 이게 어떻게 탄핵 사유가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얘기했잖아요. 한덕수 총리가 저기 국회 본회의가 통과가 되면 나는 즉각 그 헌법의 책무를 수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우리가 이 논란 할 필요가 없죠. 지금 이 순간에도 네.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이거 아니, 정확해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겠다고 명시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탄핵 사유가 조각이 돼야지 아무리 해도 기분 나쁘다고 막 탄핵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땐 네. 저는 탄핵하자는 입장이에요. 지금 내란 특검을 안 받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하면 한덕수. 그런데 네. 지금 날짜를 빨리 안 했다고 하니까 제가 이 설명을 드리는 것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 탄핵 사유라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있도록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켜 놓고 그리고 바로 인준을 안 하면 그때 탄핵을 하는 것이지 할지 안 할지 입장을 분명히 밝히지 않았다고 하여 탄핵을 할 수는 없잖아요. 특검 안 받은 건 탄핵 사유는 돼요. 됩니다. 네. 아니, 자 이걸 보세요. 이거는 근데 그것도 거부권 행사를 아직 안 했어요. 자 여기서 그러니까 이게 행위가 있어야 네. 그 행위의 책임을 물어서 탄핵을 하는 거지. 네. 안 할까봐 탄핵을 한다 하고 그냥 탄핵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아니 자 잠깐만. 네네. 그럴 수가 여기서 있어요. 지금 할 거냐 안 할 거냐 자꾸 총리한테 우리가 공을 넘겨준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건 권한대행이 하고 말고 문제가 아닙니다. 동의 절차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의무지 우리가 그 사람들어 권한대행들어 해주세요. 이걸 할 필요 할 있는 것도 거냐 아니다. 말 거냐 사실 이렇게 물을 필요도 없는 문제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고 근데 거기에 오늘 대해서 국회에서 통과되나요? 한대는 오늘? 다른 말을 하면 안 돼요. 안 된다고. 네. 근데 지금 저기 24일 날 한덕수 대행이 한 얘기가 뭡니까? 그거 저기 저 봐가면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덕수 총리 얘기는 그 자체가 탄핵 사유란 말입니다. 그 자체가. 예. 그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아니에요. 아니 뭐라고 이게 떠드는 것은 저기 뭐 뭐라고 자기 떠드- 의문데. 뭐라고 떠드는 건 자유예요. 아니 행위에 대해서 국회에서 네, 통과되는 알겠습니다, 걸 알겠습니다. 다음에 네.
국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이제 네, 봐야 맞는 알겠습니다. 말이죠. 그 절차 국민의- 이후에 탄핵을 네. 할 수 있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요거 이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을 표결하는 본회의에는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네. 아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이 들어가서 일단 통과는 시킬 것으로 보이고 네. 그다음 이제 한덕수 총리가 어떻게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갔든 안 들어갔든 의회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그 적절한 비유는 아니겠지만 대통령이 계엄을 해놓고 고도의 통치 행위라 그러면서 법에 있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네. 근데 법에는 전제가 분명히 있었던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법의 절차에 따라서 탄핵을 시키고 지금 헌재로 넘어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민주주의라는 거는 그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마음 같아서는 우리 한국인의 문화 심리로 볼 때 쇳불도 당김에 빼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반대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뭐라 그럴까 어떤 정치적 노력의 소진도 필요하고 법적인 논리와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굉장히 그 차분해질 필요는 있어요. 네. 추후에 네. 네. 저기 이 말씀까지만 법에 듣겠습니다. 즉시하라고 돼 있는 것은 네. 법적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아직 통과 안 계엄을 했잖아요. 해제하라고 국회가 의결하면 계엄 해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상설특검 추천하라고 했으면 즉시 추천하라 그러면 추천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하면 안 한다고 사유라도 밝혀야 돼요. 근데 지금 열흘이 넘게 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저기 그 헌법재판관 추천에 대해서는 자꾸 국회 본회의가 돼야 뭐 우리가 말을 할 수 있는 걸로 얘기하지만 이미 한덕수 총리가 국민 여론 수렴해서 다양한 의견 듣고 하겠다 그랬어요. 이 자체가 법률 위반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저기 이제 헌법재판관에 대해 본회의 의결이 이제 됐다고 치자고요. 네. 그러면 한덕수 총리 저 대행 입장이 바뀌냐? 그것도 다른 의견도 있다.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양반에. 네. 그럼 그때 가서 탄핵하면 될 거 아니냐 이 얘기를 하십니다만은 일단 국민들이 불안하고 이 상황 자체가 총리의 석연치 않은 태도로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든 압박을 해서라도 네. 이거를 제거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제 여기에서 저 뭐 의결 절차가 어떻다 하더라도 그 직후에 네. 바로 저는 24시간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럼 이제 이게 절차가 들어가질 않으면 네. 이건 또 결국은 또 저기 다른 사안 같이 다 지금 도매금으로 넘어가. 요거 하나만 좀 우리 김종대 의원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래서 이제 한덕수 탄핵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상목 올라왔어요. 네. 근데 그 사람이 반드시 그걸 또 통과시키려는 법은 없잖아요. 그냥 그럴 것 같은 느낌은 좀 있지만. 아니, 없죠. 그러니까 네. 보십시오. 또 탄핵. 아니 또 탄핵까지 내가 얘기할 수가 없고 네. 지금 이런 상황이 유도되고 있다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닙니까? 예. 우린 야권 입장에선 탄핵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법을 안 지키니까. 그런데 뒤에 가서 2번, 3번 또 저기 지정 생존자들이 이제 비슷한 얘기를 한다. 네. 이렇게 되면 국간 파국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열흘만 더 가보십시오. 이제 상당히 심각해질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거의 무정부 상태예요. 아니 그래서 예.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네네네. 불확실성 있잖아요. 이거 되게 심각하거든요. 맞아요. 지금 우리 기업이나 경제 제가 주말에 기업인들을 많이 뵀어요. 근데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심각해서 내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업인들 자체가 불안해하는데 네. 이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뭔가 정치적으로 정리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그 정리의 방법도 상당히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방법으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 계속해서 대통령 이후에 총리 장관들까지 탄핵되는 이런 상황은 과연 불확실성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이 필요한 국면이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뭐 국방 전문가분들이 또 계시니까 네. 지금 이제 그 비상계엄 관련된 수사 중에 좀 업데이트된 것들이 좀 몇 개 있잖아요. 네. 그거 좀 몇 개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핵심 인물이 이제 버거보살 노상원 씨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관련된 네. 그 과거 행적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네.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겨서 지금 이걸 들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직접 구술해도 우리 놀라지 않을 정도로 이제 과거 행적들이 나와 있는데 노용래 씨였고 원래 권력욕이 많은 군인이었다. 진급을 위해서 이름도 바꾸고 장군이 되려면 장군봉 3군데를 다니면 된다는 말에 계룡산, 오대산 등을 다녔다라는 말들이 있었다는 그 지인들의 증언이 있는데요. 본명이 노용래예요. 네, 용래 씨. 근데 이제 이 노용래 씨가 어떤 사람인지는 사실 별로 안 중요한데 이제는
근데 제 질문은 이겁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민간인으로서 비상계엄 의혹의 중심에 행동대장처럼 등장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경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상원의 계엄 수첩이 등장을 한 건데, 그쵸? 뭐 사살, 수거, 뭐 NLL 등등의 단어가 있었던 그 계엄 수첩. 근데 지금 분위기는 검찰에서 이 계엄 수첩을 처음부터 다시 그 증거 능력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다시 지켜보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증거 능력에 대한 의심. 네, 그 신빙성이 있느냐. 그러니까 더 계엄 수첩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으려면, 증거로서 의미가 있으려면, 네. 뭐 김용현과의 통화나 회의가 있는 과정에서 그걸 기록했다라거나, 그럼 이제 두 사람이 인정을 해야겠죠. 그렇겠죠.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라거나, 아니면 회의를 기록한 것이라거나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노상원도 입을 다물고 있고 김용현은 더더욱 입을 다물고 있고, 네. 이 수첩이 굉장히 중요한 증거가 될 수도 있었는데 이제 네. 입증에 약간 난항을 겪고 있다는 것과 노상원이 너무 이제 기이한 행적들을 보이니까 이 사람 수첩을 그대로 지금 믿어도 되는 거야? 라는 생각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수첩에 나온 사실 단어들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믿기지는 않는 단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일어난 일들이 이거 자체가 또 워낙 믿기지 않는 일이라 실제로 이런 거 기획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만한 정황으로 보이는 몇몇 것들이 또 있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네. 우리가 법률적으로 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하여 이 수첩의 증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안 되냐는 건 법률적인 문제고, 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볼 때 이 사람이 이번 계엄 사태에 실질적으로 병력을 동원하고 공작을 했던 사람들을 모아서 두 차례 걸쳐 롯데리아에서 회의한 거는 사실로 밝혀졌고, 네. 그 사람이 그때 이 수첩을 가지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첩에 쓴 내용들의 상당 부분이 실행이 됐잖아요. 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뭐 사살까지는 아니지만 정치인들을 갖다 격리시키거나 체포하려고 체포조가 운영됐고, 네. 또 실제로 이 계엄령 선포가 돼서 상당할 정도의 병력이 국회를 무력화시키러 들어갔고, 이거 그 사람이 쓴 5개 중에 두세 개는 사실로 확인이 됐단 말이에요. 네. 확인이 안 된 건 사살하고 NLL 등 뭐 무인기 도발 보내고 유도하고. NLL에서 뭐 도발 일으켜서 전쟁을 유발한다. 네, 네, 네. 요것만 실행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대여섯 가지 중에 상당수 실행이 됐고 그것만 실행이 안 됐다고 하면 실행이 안 된 거지 계획에 포함 안 된 건 아니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추론이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이자가 주도적으로 그 기획을 제안했는지, 네. 아니면 누가 기획한 걸 받아 적었는지는 알 수가 그건 없지만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깊숙한 모의 과정에 포함되어 있었고, 네. 실행 계획을 실행하는 데에서도 깊숙이 관여된 건 틀림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구속이 됐지, 뭐 그냥 도사들 만나서 점이나 보던 사람이 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네. 제가 볼 때는 충격적인 거죠. 그래서 맞아요. 이제 무슨 이 사람이 무슨 군산에 무슨 저 보살을 무슨 신점을 받냐 안 받냐는 건 이제 가십성인데, 네. 어쨌든 이 사람이 기획한 내용들은 되게 충격적인 거예요. 특히 저는 그 중에 무인기를 북에 보냈다는 것이 실제 실행됐다는 것에서 굉장히 충격을 느껴요. 그럼 북에 무인기 보낸 게 결과적으로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에 대응하기 위한 대응이 아니라 도발을 전쟁을 국지전이라도 적의 도발을 유도하기 위한 네. 일종의 도발 유인 작전이었다는 거잖아요. 아이고, 만약에 이게 실제로 북한이 상황 판단 오인해서 도발했으면 대응을 했으면, 네. 그럼 이 사람들이 원하는 전시에 의한 계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무인기가 바로 그런 작전이었는지 이건 밝혀야 될 문제라고. 이 사람이 무인기를 보낸 건 아니죠. 아니, 이 계획에 사람이 보낸 건 무인기를 아니겠지. 보내서 네. 도발을 유도한다는 이 아무튼 메모가 뒤에 있어서. 정신 세계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정신 세계를 가진 거죠. 그리고 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죠. 그래서 그 뭐 사살, 수거도 그렇지만은 명리학의 구세, 그 정신 세계가 아주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네. 우리 같은 사람은 딱 이렇게 한정돼 있잖아요. 근데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김종대 의원님께 이거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보통 정보사에서 왜 블랙 요원이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이 수거나 사살이나 NLL은 흔히 쓰는 용어 중에 하나 아닐까 싶은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게 누구와 연락이 돼서 녹취록 속에 같은 얘기가 있는지, 근데 사실은 이런 의문이 제기된 만큼 네. 이거는 소위 이제 사실 확인이 필요한 대목이죠. 네. 어디까지 근데 사실 확인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아니 일단 본인이 지금 네. 진술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사실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그 과거에 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과정에서 다양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은 사실 확인돼 가지고선 그 탄핵이라든지 형사처벌에 이르는 과정에서 보면 또 사실이 아닌 부분도 많이 있었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그 한 번의 그 경험을 반면교사 삼아서 근데 아무튼 정신세계가 수첩에 이걸 적었다라는 거는 누구로부터 받아 적었든 아니면 자기 생각이든 정신세계가 굉장히 위험할 네. 수는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은 이 노상원의 역할 어느 정도로 네. 보십니까? 전 언론 보도에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어요. 예? 지금 온통 무속 주술로 그냥 아. 완전히 그 가는데 본질이 아닌 것. 예, 그 부분이 아무리 이상하다 할지라도 예. 노상원은 육사 수석한 사람입니다. 수석 입학자예요.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직에 1차 진급을 했고 그 이 사람 직위만 봐도 청와대 경호처, 그다음에 저 육군 총장실, 승승장구했죠. 정보 예. 학교장, 정보 사령관 이런 자력 가진 군인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성추행으로 해서 불명예 제대했다 그러지만 네. 공교롭게도 뭐 사각 끼고 뭐 무속이 낀 것처럼 하지만은 제가 보는 노상원은 프로 중에 프로입니다. 이 사람 절대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어떤 기질적인, 우연적인 또는 무속과 같은 어떤 형이상학적인 네. 이런 요인을 갖다가 언론에서 자주 보도하는 것도 오히려 이 사람 의도 같아 내가 보기에는. 그런 내 생각들이 좀 들어. 절대 이걸 계속 반복해서 틀어주고 아기보살이 어떻고 안산보살이 어떻고 뭐 뱀 먹인 닭이 어떻고 기사거리는 좋지 기사거리는. 자극적이니까. 그런데 예. 그거는 부차적이에요. 설령 예. 그런 요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예. 내가 보는 노상원은 그게 아니에요. 상당한 엘리트고. 그리고 육사 41기에 예. 그래도 꽤 선두주자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은 꿰뚫어 보는 눈이 있고 자기 자력과 커리어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그 저기 나름대로 그 위험한 대목은 무속보다는 군에 한이 맺혀 있는 겁니다. 잘 나가던 내가 꺾인 거라고. 네, 다시 돌아가는 그 꿈을 꾸고 왔던 거예요. 맞아요. 무속도 그런 수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와대에 갈 것 같은데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담을 하기도 했었죠 그때. 네. 이거 잘 되면 그리고 청와대로 이번에 갑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해가지고 뭘 만들었느냐? 불법 사설 범죄 단체를 조직한 겁니다. 그게 수사 이단입니다. 수사이단. 네. 네, 정보사. 이거는 절대 정규군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조직이고 더럽고 은밀하고 그러면서 그 불법적인 이런 일을 전담하는 게 정규 조직보다는 비정규. 그럼 비정규 조직 사과. 만드는 것 자체가 위법이죠? 이건 근데- 범죄 단체 범죄예요, 결성이죠. 범죄. 범죄 단체 결성의 죄가를 그렇죠. 우선 물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그 기질들이 저기 그 군으로 끊임없이 그 다시 복귀하고자 하는 욕망이 김용현하고 맞아 떨어졌어요. 네, 네, 네. 김용현도 군에 한이 맺힌 사람이에요. 그 사람 사성장군 진급이 안 돼가지고 그때 국방장관 한민구를 골프장에서 만나가지고 그냥 쌍욕으로 막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김용현이. 예, 이거 육사 7년 선배한테. 아, 그래요. 그런데 이게 육사 선후배들 사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이야기예요. 거기에다 김용군이라는 또 저 불명예 제대자가 또 껴 있습니다. 예비역 대령이. 불명예. 그러니까 이 맞네. 사람들은 네. 일종의 어떤 그 1952년에 부산 정치 파동 때 네. 이승만이 형무소 죄수들 풀어가지고 미군 공격한 게 금정산 사건입니다. 예. 그걸 가지고 계엄을 선포한 거 아닙니까 부산에서. 그래가지고 야당 의원 50명 체포하고. 네. 그게 부산 정치 파동인데 제가 보기엔 비슷해 스토리가. 이런 불만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은밀하게 그 활동하는 블랙 요원들하고 저기 그 합작으로 해서 네. 범죄 단체를 결성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범죄가 제가 보기에는 그 무인기보다는 일종의 사보타지에 가깝다고요. 사보타지. 그게 뭐 예컨대 어떤 사회 혼란을 조성할 수 네. 있는 불난전이라고 그러는데 네. 군사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네네. 그게 이제 그 블랙 요원들이 이제 그 저기 지령을 받아서 하는 어떤 소요 사태를 만들거나 네. 또는 소요 사태를 흐트러뜨릴 수 있는 이런 류의 어떤 일들, 그 다음에 체포, 그 다음에 납치까지는 또 저기 다 드러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블랙 요원들로 소요를 일으키고 그걸 명분으로 비상계엄하고. 그렇죠.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또 한 가지는 정말 제가 인정하고 싶지도 않고 믿고 싶지도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좀 그 개연성을 인정해야 되는 건 암살입니다. 암살. 주요 요인에 대한 암살도 상당히 암살. 가능성이 높았었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협박을 받은 본인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어떤 특수한 작전을 하는 범죄 단체를 결성했다. 그리고 장관이 그거를 밀어줬다.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네. 너무 멀쩡한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단순히 네. 주술이나 무속이 아니에요. 네. 그 미쳐서 한 게 아니고 철저한 계획하에 자기는 이렇게 했었다. 분명히 목적이 있는 사람이고 이걸 통해 가지고 새로 만들어진 세상에서 네. 다시 권부에 진입하는 목표도 명확한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망상이라 그러지만은 프로 중에 프로라고 이 사람은. 그리고 이들이 다 같이 대통령과 함께 공통으로 제기하고 있는 문제 하나가 그 부정선거라는 네. 거잖아요. 그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근데 이들의 이념적 학교가 된 이념적으로 소스가 된 곳이 이른바 뭐 유튜브라든지 혹은 뭐 대수장이라고 얘기 나오고 있는 그런 곳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김용현의 오늘 오전 기자회견은 2부에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어떤 네. 여론전을 했는지. 큰 뉴스는 아니지만 계속 궤를 같이 하는 것이 부정선거입니다. 오늘도. 그래서 이제 그 대수장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수장에서 유튜브를 운영을 했는데 2020년 4월 15일 총선 직후 유튜브 장군의 소리를 통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꾸준히 제기를 해왔다. 채널 이름이 장군의 소리예요. 장군의 소리입니다. 네. 장군의 소리에서 부정선거 관련 동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네. 근데 실제로 우리가 대수장 멤버로 신원식 그 전 국방장관 지금 뭐 이분이 안보. 뭐죠? 안보실장.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김용현 전 장관 이 사람들이 대수장 채널에 출연하거나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다. 그리고 노상원도 이제 여기 회원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대수장 측에서 밝혔어요. 노상원이 가입 의사를 밝혔지만 회원은 아니다. 사람들 회원은 아니다. 아마 이 유튜브를 보고 공부를 그냥 한 것 같다 정도의 입장을 밝혔는데 네. 실제로 아주 오랫동안 이 부정선거 담론을 계속 발전시켜온 세력들이 있었다. 이런 그러니까 예. 참나 이게 대수장이 네. 원래는 이런 조직이 사설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게 대한민국의 예비역 장성들은 재향군인회와 성우회라는 성우회죠, 네. 성우회. 조직이 네. 있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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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거기서 대부분의 장성들 의견을 결집하는 플랫폼 역할을 잘 해왔어요. 네. 근데 대수장이 돌연 생긴 거는 성우회가 정치 성향이 너무 나약하고 거기에다가 정치적인 어떤 투쟁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만들어진 게 대수장이에요. 언제쯤 만들어진 거예요? 2019년에. 19년. 예. 9.19 남북 군사 그 합의 있고 나서 이제 만들었다고 주장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 대수장 출신들이 주로 대수장이 태극기 부대하고 집회에 나가고 정광훈 목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아하.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붕짜자 신원식 붕짜자, 붕짜. 지금 네네. 안보실장이 네. 거기서 이제 정광훈 목사하고 아. 이렇게 같이 유튜브를 하고 네. 대수장에서 지난 3, 4년간 부정선거 그걸 끊임없이 유포해 왔던 조직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는 사실은 자금줄도 있어요. 그 어디예요? 그건 내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아니 뭐 다음 주에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안 나와요. 그만 그 나중에 언제 말씀? 그러니까 예고를 하세요. 여기에는 네.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세력들은 제가 보기엔 대부분 그 고문급의 50 세력이 들어와 있습니다. 박희도, 이종구, 네. 정호용, 그 12.12 주모자들이 여기에 네, 일단은 이름들이, 저 고문급으로 들어와서 지도자 행세를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그 50을 이상적인 모델로 보고 있다고. 그러면서 다시 그쪽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게 강해요. 그러니까 모든 역사 뒤집기도 다 해. 그리고 핵무장론을 얘기하고 네. 부정선거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당한 자금줄이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는 체계에 경호처장 하던 김용현과 장관할 때 김용현이 다 연결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최근에 활동 중에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네. 그 최해병 수사 은폐 네. 또 외압 시비가 있을 때 네. 박정훈 대령 규탄 성명을 낸 데가 여기입니다. 대수장? 예. 아, 대수장이고 그때 국방부 주문을 받아서 한 걸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얘기냐면 국방부의 전위 조직이요.
자금줄이 국방부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산하기관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용연파들이 다 가 있단 말이에요. 저기 저 뭐 군인공제 같은데 사업하는 부서들에. 예, 그리고 거기에 동기생들 이렇게 심어놓고 그 다음에 대수장이 외곽에서는 움직이고 해서 안에서는 돈 만드는 세력, 밖에서는 정치 투쟁을 하는 것. 이렇게 해가지고 극우 유튜버들하고 해가지고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어요. 아 그러네. 예. 알겠습니다. 대수장에 대한 학습은 저희가 뭐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만들어져서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까지 확실히 우리 저 김종대 전 의원께서 이런 부분은 또 전문입니다. 모르셨죠? 우리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제가 육군 병장 출신인데 뭘 알겠어요. 그까지. 저도 병장.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참 사람들이 JTBC 안 오신다는 건 약간 요즘 저희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JTBC 거부하는 데들이 자꾸 생겨나고 있어서. 김종대 의원님이요? 네. JTBC만 안 오시는 거 아니고 좀 휴가를 1월에 가신다는 거 좀 아니에요? 쉬려고. 일이 좀 있으신 거죠? 다른 데도 네. 마찬가지예요. 그 김용현 전 장관은 JTBC 오지 말라고 그래갖고 MBC, JTBC는 오지 말라면서요. 가긴 갔죠, 근데. 그거 보도하면 안 됩니다. 안 오늘 가도 그거 돼요. 저기 얘기해 줄 필요 없습니다. 예, 그거 얘기하면 안 돼요. 얘기해 줄 스피커해주면 필요도 안 없어요? 돼요. 예,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기본 궤는 아무튼 부정선거가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알면 되긴 하는데 그래도 간단하게 일단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요 정도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고 잠시 후에 정치용장 두 분과 함께 장윤성 기자 그리고 김용남 전 의장과 함께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네, 이 얘기는 진짜 오늘 와서 좀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다 하는 거 있으세요? 10초씩만 드릴까요? 괜찮습니까? 네, 우리 정우김 의원님도 괜찮으시고요. 자, 세 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은 1월 조금 쉬시는 걸로. 대신 다른 데서 보이면 조금 섭섭합니다. 진짜.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